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의학 저널리즘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학 뉴스 또는 방송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92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의사 출신 의학 전문 기자로 신문사에 입사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생소한 직업이었고 그리고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네, 제 롤 모델인데요. 티모시 존슨이란 분입니다. 이미 1975년부터 이분이 이비인후과 의사인데요. ABC 방송사의 의학 전문 기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CNN으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미 선진국은 이런 의학 전문 기자 제도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제가 처음 신문사에 갈 때만 해도 이 의학 저널리즘은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기가 주축이었고 저희는 편집국 한쪽 귀퉁이에 과학부라는 작은 부서에 소속이 돼서 일주일에 한두 개 질병과 관련한 기사를 올리곤 했는데요. 갑자기 미디어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997년 제가 저희 신문에 쓴 기사입니다. 당시는 이제 이회창 또 김대중 두 후보 간에 대선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때인데요. 그때 이회창 후보의 아들이 일부러 체중을 빼서 병역을 기피했다라는 의혹이 막 떠오를 때입니다. 키 179에 몸무게 45kg. 자, 이것을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굉장히 떨렸죠.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의학적 입장에서만 기사를 쓰자고 마음을 먹었고 당시 한국인의 키나 몸무게 분포표를 동원해서 객관적으로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보시다시피 제목이 좀 심상치 않죠. 네, 질병 또는 일주 이상 단식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논문 준비로 야유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당시 우리 신문이 보수지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나름대로 용기를 내야 했던 기사였다. 중요한 건 네, 이 기사가 옳다 그르다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작은 의학 기사 하나가 때로는 대통령 선거판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의학 저널리즘이 언론의 본류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후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한 달 이상 신문 일면 톱을 장식하는 이른바 메가 이슈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의학 분업, 초유의 의료 대란, 또 황우석 줄기세포 허위 논문, 광우병 파동도 있었고요. 신종플루, 가습기 살균제, 메르스, 지금은 미세먼지까지 여러분 다 기억하는 이슈입니다. 여기에 의학 저널리즘이 굉장히 중요하게 관여한다. 심지어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방문했을 때 갑자기 데스크에게 호출이 왔습니다. 여기 김정일 위원장의 손바닥이 빨간데 이게 왜 그런지 기사를 써봐라. 뭐 무슨 병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갖고 제가 뭐 손바닥이 빨개지는 병이 뭐가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학 저널리즘이 르네상스를 맞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사람들에게 의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얼마 전 소식을 들으셨잖아요. 미국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트럼프가 아닙니다. 트럼프를 좋아하면 공화당, 싫어하면 민주당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1등은 헬스케어였다. 헬스케어 정책이 좋은 정당이 국회의원을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대선도 마찬가지예요. 이라크 전쟁 다음으로 헬스케어가 선정됐다. 심지어는 고어 또 부시 간의 대선 때는 언론이 선정한 10개 쟁점 가운데 무려 4개가 헬스케어와 관련된 이슈였다. 정치 어젠다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헬스케어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분야가 보건의료입니다. 미국 지표긴 합니다만은 2016년 현재 GDP의 17.9%를 보건의료비로 쓴다. 이것은 교육이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돈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의학 저널리즘이 중요해진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주목합니다. 그것은요, 환자가 치료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옛날에는 환자들이요, 수동적입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지금은 달라졌다는 얘기죠. 환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따라 나의 치료를 직접 선택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뇌동맥류라는 질병이 있죠. 뇌동맥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요, 터지는 병이죠. 이게 한번 터지면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30%가 죽는 병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뇌를 MRI로 검진을 하다 보면 곧잘 미리 발견들을 합니다. 저 동맥류의 직경이 1cm가 넘어가면 치료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6mm부터 1cm 사이 구간에 있는 분들이죠. 자, 6mm보다 작은 분들은 좀 기다리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6에서 1cm 사이에서 발견이 되면 대단히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때는 터질 확률이 해마다 대략 400명 가운데 1명입니다. 그러니까 399명은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면 치료를 해야 할까요? 터지기 전에? 물론 의학이 발전해서 뇌를 열지 않고도 요즘은 이렇게 사타구니 동맥을 통해 도관을 넣어서 저 부풀어오른 동맥류 안에 백금 코일을 넣어서 막아주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는 시술 자체가 대략 1% 정도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자, 내가 100분의 1의 확률을 감수하고 이걸 미리 예방하는 치료를 받을 것인가 판단이 어렵습니다. 간유리 음영이라는 소견도 있습니다. 가슴을 CT로 찍을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불투명한 간유리처럼 뿌연 음영이 나타나는 거죠. 폐암을 암시하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각광받는 소견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의사들은요, 1cm만 넘어가면 공격적으로 떼야 한다. 이게 나중에 암이 되니까 미리 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는 무슨 소리냐, 이게 암이 아닐 확률도 있고 또 설령 암세포가 있다 하더라도 이때 암은 마치 이 목의 갑상선 암처럼 조직학적으로 현미경에서 암세포만 볼 뿐이지 양상은 5년, 10년, 15년, 20년 그냥 몸 안에서 얌전히 지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걸 왜 서둘러 떼니? 2cm가 되면 그때 떼자. 뭐 이런 의사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 이 간유리 음영이 직경 1.5cm로 발견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뗄까요? 기다릴까요? 자, 뗀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폐를 드러내는 수술이니까요. 환자가 받는 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게 옳을까요? 자, 수술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골반 전 적출술이라는 수술이죠. 외과 영역에서 시행하는 수술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수술입니다. 이 골반 쪽에 장기를 한 장기를 모조리 다 떼냅니다. 자궁, 방광, 대장, 직장, 난소 다 날아가죠. 언제 하냐면요, 3기나 4기 또는 재발된 아주 중한 자궁경부암이나 대장암 때 합니다. 이유는 완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한 20%의 확률로 5년까지 사는 게 통계적으로 입증이 된다.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 환자는 어떤 반대급부를 치러야 되죠? 수술 자체가 3에서 5% 죽습니다. 수술장에서.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수술이죠. 그리고 30에서 40% 정도는 수술이 잘 돼도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으로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삶의 질에
현저한 파괴가 생깁니다. 이 아래쪽이 다 날아가니까 질, 요도, 항문이 다 사라지고 이쪽으로 튜브 2개만 꽂힙니다. 소변줄, 대변줄. 자, 그 선택이 과연 최선일까요? 저는 이 골반 전 적출술을 해야 한다 또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환자의 선택이 존중되느냐라는 얘기죠. 제가 오래전에 인턴을 할 때 이 수술장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 선배 레지던트가 하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나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본인이 하면서도. 그냥 심장만 뛰고 도관을 막 꽂힌 채로 침상에 몇 달 누워서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학 저널리즘이 왜 중요하냐? 환자들이 주체가 돼서 내 의사는 객관적으로 장단점을 얘기해주고 나의 인생관에 따라서 예컨대 나는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몸에 조그만 리스크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빨리 치료하겠다 선제적으로 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나는 그런 것보다 좀 신중하게 기다리겠어. 나는 차라리 품이 있는 죽음을 더 선택하겠어. 여러 선택이 있고 이때 우리 언론이 환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렇게 중요한 의학 저널리즘이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뭘까요? 바로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업적 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요 굉장히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요. 한 사람의 생명을 1년 동안 연장하는데 과연 얼마나 돈을 쓰는 게 타당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민들은요 평균 2,600만 원은 쓸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의사는 무슨 소리야? 생명인데 7,400만 원은 써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약회사 관계자는 무슨 소리야? 1억 2천만 원은 써야지. 이해가 되시죠? 의료 공급자일수록 비용 유발형 과잉 진료를 권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 이런 공급자 사이드에서 이걸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자, 작년에 영국 의학협회지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과연 항암제가 생존율을 높이느냐, 삶의 질을 높이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죠. 이 논문의 결론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2008년부터 12년까지 미국 FDA에서 허가가 난 첨단 항암제들이 54개가 승인이 됐는데요. 그 중에 36개가 근거가 부족하더라. 제약회사의 로비가 되었건 아니면 말기 환자들의 압력이 되었건 근거 없이 시판이 됐다. 또 중요한 건 뭐예요? 2번을 보시면 이들 첨단 항암제 평균 생존 기간 연장 효과가 얼마라고요? 불과 2.1개월이다. 그런데 한 달 약값이 평균 $10,000가 든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돈을 쓰는데 그런데 불과 2달 더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만일 1년을 쓰면 1억이 넘는 돈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암 환자에게 첨단 항암제를 쓰는 게 무조건 옳은가? 집안에 기둥불이 뽑히는데 만일 내가 돈이 없어서 이걸 못하면 환자 가족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과연 옳은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건 그중에 최첨단 췌장암 항암제죠. 옐로니팁. 우리나라에서 조사해 보니까 불과 기존 항암제에 비해서 3일을 연장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포탈이 상업 광고로 도배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 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요 질병을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전부 다 돈을 많이 낸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됩니다. 키워드 하나를 두드릴 때마다 제약회사나 병원이나 의사가 포탈 회사에 수천 원씩 돈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거기에 과연 정직하고 올바른 정보가 있겠습니까? 포탈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방송이나 신문은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요즘은 이른바 협찬이 아닌 방송이나 기사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대단히 오염이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TV 프로그램 보고 있는데요. 주제가
생선 단백질이더라고요. 그 쭉 보다가 갑자기 부산에 한 어묵 회사가 나옵니다. 왜 그러지? 돌려보니까 채널을 바로 옆 채널 홈쇼핑 채널에서 그 회사의 어묵 제품을 막 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의학 저널리즘의 미래는 어두울 수 있다.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 개선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째, 소비자가 똑똑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과잉 진료에 상업적인 광고 기사에 낚이거나 휘둘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뭐 바나나 검정 반점이 암에 좋다. 귀 속에 양파를 넣으면 된다.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그냥 낚시성 조회수만 높이는 기사예요. 근데 이런 기사들이 조회수가 몇백만 회가 꽂힐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프고 엄청난 자괴감에 시달린다는 얘기죠. 한 나라의 언론 수준은 독자 수준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도 노력해야 돼요. 또 하나, 좋은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예컨대 방광암 또는 난소암 또는 콩팥암 이런 쪽 기사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까? never, 없습니다. 왜? 환자 풀이 작으니까 언론이 그런 정보를 만들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어디 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뉴욕타임스 온라인 유료 광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이 소비자들도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마치 영화를 볼 때 몇천 원 내는 것처럼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야만 의학 저널리즘이 제대로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공급자 사이드인 저희 기자나 PD들이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소비자들도 깬 눈으로 가짜 뉴스인지 상업적으로 왜곡된 것인지 잘못된 것들은 적절하게 견제하고 비판해 주려는 노력이 우리 국민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